미국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격, 강도, 폭력이 일상이 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유독 한국행을 원치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잠시 발령을 받았을 뿐인데 이건 좌천이야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총도 없고 강력 범죄도 적다는 한국에서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저렇게 평화로워도 되는 건가? 총도 없이 어떻게 범죄를 막는 거지? 그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체 그 3개월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 경찰 강력계 형사 레이첼 카터입니다. 뉴욕에서 경찰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숨쉬는 것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거리에는 심심치 않게 총성이 울려 퍼졌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마치 배경음악처럼 늘 깔려 있었습니다. 출근길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고 골목길에서는 은밀한 거래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15년 동안 범죄를 쫓아왔고 경찰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곳에서는 경찰이 되는 것이 단순히 직업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고 기술이었습니다. 뉴욕의 범죄자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법을 이용해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단을 상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무력을 사용해야 했고 강한 압박을 통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뉴욕 거리에서 자비를 베풀면 오히려 저와 제 동료들이 위험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강하게 나갔고 적어도 이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걸 매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았다는 전달을 받았을 때 저는 그간의 모든 경험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터 축하하네. 3개월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상관의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저는 뉴욕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범죄를 쫓고 이곳에서 계속 실수 없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한국은 총기도 없고 강력 범죄율도 낮으며 길거리에 지갑을 놓고 가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뉴욕에서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상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카터. 여긴 잠시 내가 떠나 있어도 문제 없어. 그는 짧게 말하며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위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제가 과잉 진압을 하는 장면이 이슈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땐 그런 사실도 모른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범죄자를 쫓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강력 범죄가 거의 없다는 나라에서 경찰로 일하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명령이라면 따를 수밖에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거리는 깔끔했고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불안하게 주위를 살펴야 했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 누가 범죄자인지 알 수 없었고 언제든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여유가 있었고 차분했습니다. 도로에도 경찰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필요 없는 도시라는 뜻일까요? 저는 생소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박재훈 형사. 그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차분한 태도,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논리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형사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벌써부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사건은 연쇄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강력 범죄가 드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죄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겠죠. 저는 사건 개요를 들었을 때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노인들이었고 범인은 그들의 방심을 노려 물건을 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법이 정교했고 결정적으로 범행 현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면 빠르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심리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고 강한 압박을 가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뉴욕에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재훈 형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터 형사,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피의자가 입을 열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달려들어 범인을 보호하고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는 말입니까? 피해자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범죄자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도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저는 강한 압박과 위협으로 자백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심리를 건드려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피의자는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자백하는 게 좋을 겁니다. 번역을 통해 전달되는 제 말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피의자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그럼 저한테 따로 물어볼 것도 없겠네요. 저는 순간적으로 주먹이 움켜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유형의 피의자는 자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피의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 씨, 지난주 저녁 7시 서울역 근처에 있었죠? 피의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정을 찾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있는 CCTV 영상을 봅시다. 서울역 앞에서 당신이 서성이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피해자와 마주쳤던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를 빼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국 경찰들은 직접적인 신문보다 이런 방식으로 범인의 심리를 무너뜨리는군요. 말씀하시죠. 거짓말을 계속하시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짓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 형사가 말한 자백보다 중요한 건 증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뉴욕에서 제가 배운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경찰 방식이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총 없이, 강한 압박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방식이 뉴욕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었고 한국 경찰의 방식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3개월 동안은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뉴욕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 과연 저는 이곳에서 경찰로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직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서울의 치안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거리를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은 불안함이나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싸우는 소리나 다급한 발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심야에 혼자 걷는 것이 무모한 짓이었겠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그런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손에 쥐지 않고 걸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를 핸드폰을 손에 들고 걷는 것은 도둑에게 나를 털어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심지어 벤치에 두고 사진을 찍거나 옆자리의 친구와 이야기하느라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카페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몇 분 뒤 돌아와 보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서는 조용했고 경찰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총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서에서는 총소리와 긴급 출동 알람이 늘 들려왔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찰들은 총 없이도 강력 범죄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야간 순찰에 나갔을 때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뉴욕에서 순찰이라고 하면 방탄복을 착용하고 때로는 무장강도나 위험한 범죄자와 마주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순찰 중인 경찰들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상점 주인들이 경찰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을 반가워하는 시민이 드물었고 경찰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약간의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저는 곧장 테이저건을 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2명의 젊은 남성이 한 남성을 위협하는 듯 보였지만 경찰이 다가가자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박재훈 형사는 강압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단호한 태도만으로도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경찰이 저렇게 말로 해결하려 했을 때 오히려 범죄자가 경찰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경찰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법의 무게를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 내부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도 경찰들끼리 모이는 일이 있었지만 대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술자리나 사건에 대한 회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찰의 모임은 달랐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자리했고 마치 큰 가족이 모인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경찰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을 챙기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도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이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이 낯선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이어질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나라의 치안 시스템이 점점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서울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경찰들은 제가 알던 경찰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총이 없어도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말 한마디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뉴욕에서도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점점 이 나라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과 맞닥뜨렸습니다. 한국과 태국 그리고 뉴욕을 연결하는 국제 밀매 조직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뉴욕에서 불법 약물 범죄를 수없이 다뤄왔던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들은 여전히 신중하고 차분했습니다.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이 클럽가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뉴욕에서도 불법 거래는 클럽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서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뉴욕에서 다뤘던 사건들과 비교하며 빠르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 조직 뉴욕에서도 활동했던 녀석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법이 동일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재훈과 한국 경찰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답답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미 급습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증거는 사라지고 조직원들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들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잠복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재훈과 함께 강남의 클럽가를 돌며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고 클럽들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악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클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박재훈이 조용히 손짓으로 제지를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지금 잡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한국 경찰들은 상황을 더 지켜보며 조직의 상위 라인까지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상한 낌새 보이면 즉각 체포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 경찰은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직의 동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들어온 밀수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누가 중간에서 관리하는지, 클럽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 모든 흐름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경찰팀과 함께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차로 유통하는 중간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2차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총기를 소지하지만 발포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범죄 조직을 덮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들은 태어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클럽 내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고 잠입한 형사의 신호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경찰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출입구가 봉쇄되고 경찰들이 일제히 클럽 내부로 들이닥쳤습니다. 혼란이 벌어졌지만 한국 경찰들은 침착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모든 출구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박재우는 냉정하게 지휘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은 진행되었습니다. 체포된 조직원들은 완전히 허를 찔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무력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경찰들은 조직을 급습하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그들의 도주 경로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경찰들의 방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인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체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작전으로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박재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력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경찰의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경찰로서 살아남기 위해 강하게 행동했고 때로는 법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경찰의 방식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것인가?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총도 없이 어떻게 경찰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의 방식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서울에서는 경찰이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떠났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제가 속한 곳이었고 경찰로서의 제 삶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익숙해야 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가방을 앞쪽으로 메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뉴욕에서는 자동으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경찰로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고 저와 동료들은 급하게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경찰 여러 명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경찰들은 소리를 질렀고 범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경찰들은 강한 힘으로 그를 제압했고 범인은 점점 더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제압이 끝난 뒤에도 경찰들은 거친 태도를 유지했고 범인은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경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재훈과 함께했던 수사, 시민들과 소통하던 경찰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해결하던 방식들. 뉴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레이첼 뭐해? 도와줘야지. 동료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의 경찰 업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경찰들, 위협적인 분위기, 강한 압박으로 범인을 무너뜨리는 방식.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뉴욕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게 거칠고 너무나도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현실.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혼자 경찰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벌써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체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 힘이 아니라 신뢰와 전략으로 범인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재훈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력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곳이 저에게 맞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걸었고 경찰차의 사이렌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과 가로등이 만들어내는 조명은 강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제압 작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흥분한 채 욕설을 내뱉던 범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적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뉴욕에서 경찰과 범죄자는 이렇게 서로를 증오해야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총 한 번 꺼내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경찰을 믿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곳. 범죄자를 무조건적인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논리로 설득하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 곳. 저는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한숨을 내쉬며 경찰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분주한 동료들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다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뉴욕에도 한국 같은 치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 경찰들도 한국의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기회가 있다면 이곳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곧장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레이첼, 무슨 일이지? 상사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훑으며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경찰들에게 한국 경찰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시민과 경찰이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며 범죄를 줄이는지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뉴욕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강압이나 무력이 아니라 증거와 심리전을 통해 범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고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이첼, 우리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다는 건 너도 알잖아. 여긴 뉴욕이야. 우리가 경찰을 시민과 친구처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변화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몇 명이라도 한국의 경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게 해주세요. 주기적으로 경찰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치안 시스템을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떠났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뉴욕에서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가 아닌 여러 동료와 함께겠죠. 사회가 바뀌는 건 오래 걸리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언젠가는 한국처럼 치안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